제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씨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여든을 앞둔 나이였지만 하루도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엔 여전히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셨고 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수 만든 반찬을 유리병에 담아 이웃에게 나누곤 했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순자 할머니의 장조림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손맛도 마음씨도 깊은 분이었습니다. 치매도 없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다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끔 허리 통증이 찾아올 때면 나도 이젠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돌봄이 더 안전하고 식사나 위생관리도 체계적일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입소 전날 순자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제 끝이야. 그 목소리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깊고 무거운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오랜 이웃, 손때 묻은 부엌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일상과 정체성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약 968만 명입니다. 그중 약 12%, 그러니까 12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약 8%는 간병인과 함께 지냅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홀로 혹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68%의 어르신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건강이 나빠서도 돈이 부족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루하루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삶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산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짧은 한마디에 노후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후의 세 가지 길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길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네 번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길은 부모님의 노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실제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길은 역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당연했고, 마을 어귀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모습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씨, 이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가 방으로 뛰어와 할아버지하고 안기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불편이 쌓였습니다. 손주 공부 시간과 본인의 TV 시청 시간이 겹쳐 눈치를 보게 되었고, 부엌에서 며느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자신이 평생 해오던 방식이 달라 사소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 이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건 서로를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활 패턴과 공간, 그리고 작은 습관의 차이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간병인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은 식사 준비, 청소, 약 복용 관리, 외출 동행 등 생활 전반을 도와줍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정미자 씨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져 간병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세심히 챙겨주는 간병인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간병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지만 대화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밥은 제때 먹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병원 갈 날짜는 언제인지, 삶의 흐름이 관리와 체크로만 채워졌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자다. 간병인은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지만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요양원입니다. 24시간 돌봄과 의료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 불편이 심한 경우 요양원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오상철 씨, 쟤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오 씨는 깊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식당, 같은 사람들과 식사, 프로그램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내가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긴 그게 잘 안 돼. 요양원 생활은 일정한 규칙과 집단 생활이 장점이지만 자유롭고 개별적인 생활을 원했던 사람에겐 답답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전통적인 노후의 길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네 번째 길과 그 길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의 길은 세 가지뿐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대 공존 주거 혹은 동거 모델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새로운 가족 형태입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김순옥 씨는 퇴직한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진 아파트 한 채를 제공했고 그 부부는 대신 집안일과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호 지원의 삶입니다.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건강해졌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 먹는 시간들이 큰 위안이죠. 또 다른 사례로 30대 부부인 박상철 씨와 김미영 씨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시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매일 두 끼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어르신은 매달 5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따뜻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이런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월 30만 원의 보조금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주거 문제와 청년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길은 비용 부담이 적고 정서적 교감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거 모델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모든 경우가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서울 강남에 사는 박경희 씨, 82세입니다. 박 씨는 간호대학생 2명과 함께 살며 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번갈아 가며 야간 케어를 담당하고 박 씨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75세 최영자 씨입니다. 신혼부부와 함께 살며 월 40만 원과 방 2개를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주며 서로가 가족처럼 지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살다 보니 치매 걱정도 없어졌고 생활이 활기찹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이명숙 씨는 미혼 남성과 동거를 시도했지만 생활 패턴 차이와 친구들의 잦은 방문으로 석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정영숙 씨는 워킹맘과 계약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약속한 케어를 받지 못해 결국 중단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서로 생활 패턴이 맞아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역할 분담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뢰와 소통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동거 모델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동거인 선정 기준입니다. 기혼 부부가 이상적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알고 지낸 사이여야 하며 안정적인 직업과 거주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에는 식사 준비 시간과 메뉴 결정 방식, 청소 범위와 주기, 공과금 분담, 주말과 공휴일 규정, 긴급 상황 대처 방안,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거나 걱정할 수 있지만 요양원 비용과 간병인 비용과 비교하며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소통과 유대 강화가 필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조사 참석과 긴급 연락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동거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대등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런 삶을 선택해 행복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과 함께 살며 기숙사비를 절약하고 치매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혼부부와 함께 살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러분 앞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은 낯설고 또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맞닥뜨리는 현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옛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번째 길, 세대 공존 주거와 동거 모델은 단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며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딱 맞는 해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함께할 이들의 삶의 방식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소통, 그리고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첫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로운 가족과 따뜻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